여기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프랑스 여성이 한국의 식재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식품은 한국에서 버젓이 그것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엘렌 뒤포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안시에서 자랐어요. 우리 마을은 알프스 산맥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호수 마을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요리는 제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에서 자라며 프랑스 전통 요리의 향과 맛을 배웠고 매일 아침 할머니가 만드는 크로와상의 버터 향을 맡으며 잠에서 깨곤 했어요. 12살 때였을까요? 할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크로와상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서툰 손길로 반죽을 접고 또 접었죠. 버터를 넣고 반죽을 늘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찢어지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실수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든 첫 크로와상은 모양도 엉망이었고 제대로 부풀지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빵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은 경영학과 진학을 권하셨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내 눈이 요리할 때만큼 반짝이는 걸 본 적이 없어라고 하시며 요리의 길을 응원해 주셨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지만 대량 생산되는 식재료들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요리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친환경 식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가르치는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죠. 평소처럼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강한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요리법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수강생이 늘어나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죠. 그때 로맹은 주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캡처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주방 스태프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제 글을 읽기 시작했죠. 친환경 요리로 건강한 미래를 하며 비웃음을 띄운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앞에 사진을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요즘 트렌드라고 전통을 저버리는 배신자라고 했어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경멸과 질투가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한국의 쑥 요리를 연구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는 그의 조롱은 절정에 달했죠. 로맹은 주방의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나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요. 제 실험 노트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고 식재료를 담은 트레이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스테인리스 볼이 대굴대굴 굴러갔죠. 그 순간 주방은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어요. 로맹은 마치 승리자처럼 제 앞에 서서 이제는 잡초로 요리하겠다고 너의 그 착한 요리사 노름도 이제 지겹다라며 한마디 한마디에 도끼를 품은 채 내뱉었죠. 프랑스의 전통 요리를 고수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문화의 식재료를 잡초로 폄하하는 그의 편협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구겨진 제 실험 노트를 집어들며 오히려 쑥에 대해 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쑥이 어떻게 수천 년간 안전하게 식용되어 왔는지, 왜 프랑스에서는 금지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구겨진 노트를 펴보았어요. 잉크가 번진 페이지 사이로 민지 씨가 전에 건네준 쑥떡 사진이 들어있었죠. 연두빛 떡은 마치 봄을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이것을 절편이라고 했었죠.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는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쑥 문화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봄나물 축제라는 영상을 발견했죠. 화면 속 사람들은 쑥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고 있었어요. 떡, 국, 튀김,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쑥의 무한한 변신이 놀라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기까지 망설임이 컸습니다.
프랑스를 떠나본 적 없는 제게 아시아는 너무나 먼 곳이었죠. 하지만 제 수업을 듣는 한국 유학생 민지 씨가 건넨 말 한마디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쑥이 독약이 아닌 보물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13시간의 비행. 기내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그릇에 다양한 채소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팔레트 위의 물감처럼 아름다웠어요.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은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비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입안 가득 퍼지는 낯선 맛에 설렘이 커졌습니다. 이 맛이 한국 요리의 시작이라면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판, 영어방송, 그리고 친절한 영무원의 응대에 감탄했어요. 특히 한 영무원은 제가 들고 있던 지도를 보더니 먼저 다가와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상세히 알려주었죠. 저녁 늦게 숙소에 도착했지만 피곤함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런 시간에 문을 연 가게를 찾기 힘들 텐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편의점 문을 열자 따뜻한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듣는 한국어였지만 그 음성에 담긴 친근함이 전해졌어요.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진열대는 마치 작은 보물창고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과자들의 화려한 포장, 차가운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다채로운 음료수들, 그리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군고구마까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죠. 특히 즉석식품 코너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의 편의점이라면 고작 차가운 샌드위치 몇 개가 전부겠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금세 한 끼 식사가 되는 컵라면, 정성스레 포장된 삼각김밥, 데워 먹을 수 있는 도시락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웠죠.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김치 맛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의점 구석에 마련된 작은 식사 공간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좁은 테이블에 놓인 휴지와 젓가락통, 그리고 작은 전자레인지까지. 늦은 시간임에도 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넥타이를 살짝 풀어 헤친 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시간 야근을 짐작케 하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쓸쓸해 보이지 않았어요. 뜨거운 국물을 호로록 마시는 그의 표정에는 오히려 작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식사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무심코 켠 텔레비전에서 한 요리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주방은 프랑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낯선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요리사는 검은색 조리복이 아닌 흰색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요리사가 쑥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연한 초록빛 잎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고르고 물에 담가 씻는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 했어요. 잎을 찧어 즙을 내고 그것을 반죽에 섞어 떡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한켠에 비치는 자막은 읽을 수 없었지만 요리사의 표정에서 장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위험한 독초로 취급되는 쑥이 이곳에서는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리사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쑥떡은 연두빛 보석처럼 빛났죠. 문득 로맹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방에서 쑥이 든 제 레시피 노트를 바닥에 내던지며 비웃던 그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찬란했어요. 노트에 내일의 일정을 적으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어요. 쑥을 직접 만지고 향을 맡고 이 나라에서 쑥이 어떻게 존중받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TV 화면 속 쑥떡의 선명한 초록빛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이른 아침 숙소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시장 특유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채소 무더기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초록빛 나무를 다듬고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앞치마에 흙먼지를 털어내며 쑥을 고르시는 모습이 할머니의 오랜 경험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쑥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쑥 한 움큼을 내밀어 주셨죠.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쑥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봄이 시작될 때 산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라며 쑥의 뿌리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어설픈 대화 속에서도 할머니의 쑥에 대한 애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건네주신 쑥떡이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그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퍼지는 쑥의 향기가 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금지된 그 위험한 식물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쑥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쑥버무리, 쑥국, 쑥전 할머니의 손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마치 제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쑥은 독초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씨에게 배운 한국어로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죠. 할머니는 이어서 쑥이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준 은인이었다고, 봄이면 쑥으로 만든 떡과 국으로 영양을 보충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순간 프랑스에서 쑥이 금지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께 휴대폰 번역기를 켜고 조심스레 설명드렸어요. 프랑스에서는 쑥을 채취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할머니는 쑥 다발을 다듬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셨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이내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할매 때부터 먹던 건데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러곤 더 많은 쑥을 제 앞에 쌓아두시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로맹이 그토록 경계하던 것은 어쩌면 쑥 자체가 아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쑥을 담으시며 옆 가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다 문득 저를 돌아보시더니 손짓으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조금 걸어가자 작은 식당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곳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더니 쑥국 2그릇을 주문하셨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쑥국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맑은 국물에 떠있는 쑥은 더 이상 잡초가 아닌 봄의 생명력 그 자체로 보였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제가 국물을 다 비우는 모습을 보시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수업을 듣던 민지 씨가 한국에서 잠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했었죠. 아침 일찍 메시지를 보내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반가웠어요. 낮에 쑥을 구경하고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제가 진짜 한국의 밤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어스름이 내리자 민지 씨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낮에 보았던 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벽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붉은 천막들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하늘거리는 천막 사이로 새어나오는 증기가 거리의 공기를 데웠고 시장 골목 어디선가 들려오는 잔잔한 트로트 음악이 밤 공기를 적셨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냄새, 달큰한 오뎅 국물 향, 숯불에 구워지는 곱창 냄새가 뒤섞여 후각을 자극했어요. 한 포장마차 앞을 지날 때면 철판에서 튀는 기름 소리가, 다른 포장마차를 지날 때면 건배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민지 씨는 수많은 포장마차 중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로 저를 이끌었어요. 천막 끝자락에서 흔들리는 빨간 전구가 마치 신호등처럼 우리를 반겼습니다. 비좁은 철제 의자에 몸을 구겨 넣듯 앉았어요. 머리 위로 늘어진 전구가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 이곳이 파리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서 주인 아주머니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마치 무용수의 춤사위처럼 유려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떡볶이 양념을 젓고 다른 손으로는 오뎅 국물을 거르고 때로는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서도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었죠. 좁은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아주머니의 동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이게 소주예요. 한국의 밤에는 빠질 수 없는 술이죠. 민지 씨가 작은 병을 따며 말했어요. 프랑스의 와인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고 강렬한 맛이 혀끝을 스쳤습니다. 이어나온 오돌뼈는 매콤한 양념 때문에 입안이 얼얼했지만 이상하게도 작고 손이 갔죠. 여기 주먹밥 하나 더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외치자 주인 아주머니는 재빨리 밥을 동그랗게 뭉쳐 김으로 감싸 건네주셨어요. 그 속도와 정확성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포장마차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 캐주얼한 옷차림의 젊은이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온 손님들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 포장마차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건배 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밤문화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제 표정을 살피며 웃었어요. 선생님, 이게 바로 한국의 수많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 한 잔을 더 따랐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순간이 제 요리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지 씨가 건넨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말린 쑥과 한국의 전통 식재료들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프랑스에서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파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열자 쑥의 은은한 향기가 퍼졌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휴대폰을 켰을 때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둘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SNS에 올린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프랑스 요리 커뮤니티에서 작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특히 쑥을 활용한 요리 사진들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로맹은 제 게시물마다 날선 댓글을 남겼어요. 전통을 저버린 배신자, 위험한 식재료로 장난치는 무책임한 행동. 한국이 그렇게 좋다면 아예 그곳에 남직을 했나? 그의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긁었습니다. 특히 어제 올린 쑥 크로와상 사진 아래 단 그의 댓글이 가장 아팠어요. 프랑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제가 만든 퓨전 요리를 문화적 테러리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의 댓글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생겨났죠. 요리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로맹의 영향력 있는 지인들이
제 수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수강 취소를 고민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포장마차의 붉은 조명, 쑥떡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이미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야.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쑥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놓여 있었어요. 병을 열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작은 초록 잎이 프랑스에서는 금지된 독초로 한국에서는 보물 같은 식재료로 여겨진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문득 결심이 섰어요. 로맹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쑥이 얼마나 안전하고 가치 있는 식재료인지, 어떻게 수천 년간 한 민족의 식문화를 지탱해왔는지를. 당장 내일 지역 요리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쑥을 활용한 창작 요리로 로맹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쑥떡 만드는 법, 시장 식당에서 맛본 쑥국의 맛,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경험한 한국의 과감한 맛의 조화까지. 이 모든 것을 프랑스 요리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요리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매일 밤 실험실 같은 제 주방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이어졌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작은 성공을 맛보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쑥떡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구할 수 있는 쌀가루는 한국의 그것과 달랐고 만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겨우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었죠. 실패할 때마다 시장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쑥을 다듬던 그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 떡을 치대던 노련한 움직임, 비법을 알려주시던 할머니의 수줍은 미소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크로와상 반죽에 쑥 가루를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쑥의 양을 조절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반죽이 질어졌고 너무 적게 넣으면 풍미가 살지 않았죠. 하지만 수십 번의 실험 끝에 마침내 완벽한 배합을 찾아냈어요. 쑥 크로와상은 예상 이상의 성공작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쑥의 향과 맛이 프랑스 정통 빵의 고소함과 절묘하게 어우러졌어요.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가득 퍼지는 봄날의 향기는 마치 안시의 초원을 담은 듯 했죠. 이어서 쑥 크림 소스도 개발했습니다. 생크림과 우유에 쑥 가루를 넣고 은근히 끓이다가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 마무리했어요. 이 소스는 생선 요리나 파스타에 활용하기 좋았죠. 특히 흰살 생선과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있게 완성한 것은 쑥 무스였어요. 달걀 노른자로 만든 부드러운 커스터드에 쑥 향을 입히고 그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쑥가루를 살짝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식감이 일품이었죠. 민지 씨에게 영상통화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쑥 요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할머니께 물어가며 자세한 팁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전통 방식과 현대적 해석 사이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대회 전날 밤 마지막 시연을 하며 모든 레시피를 점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쑥 크로와상, 쑥 크림 소스를 곁들인 농어 스테이크, 그리고 쑥 무스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요리들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파리 요리 아카데미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사위원들 중에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도 있었고 프랑스 식약청 관계자도 있었어요. 로맹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첫 순서는 로맹이었어요. 그의 요리는 완벽한 프랑스 정통 요리였습니다. 오리 가슴살 콩피, 트러플을 넣은 리조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통 크렘 브릴레까지.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요리를 음미했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쑥 크로와상을 건네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불법 식재료가 아닌가요? 그때였습니다. 로맹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로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아버지는 아시아 요리 연구를 위해 현지를 다니셨어요. 당시 야생쑥을 식재료로 오인해 요리하셨다가 식당 전체가 위생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죠. 평생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로맹의 완고한 태도, 쑥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 그리고 제게 보였던 적대감까지.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로맹에게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로맹, 당신 아버님이 겪으신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이 쑥은 수천 년간 한국인들이 먹어온 식용쑥입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어떤 쑥이 식용이고 어떤 쑥이 위험한지 대대로 지혜를 전해왔어요. 게다가 현대에는 전문적인 재배와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어서 한국식약청의 안전성 검사 자료와 전통 식용쑥의 재배 과정을 담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자, 이제 제 요리를 맛보세요. 쑥 크로와상을 한 조각씩 건넸습니다. 바삭한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났고 은은한 쑥의 향이 퍼져나갔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내놓은 쑥 크림 소스를 곁들인 농어 스테이크는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프랑스 정통 소스의 깊이에 쑥의 신선함이 더해져 전혀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쑥 무스를 선보였을 때 한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프랑스 요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전통을 지키되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대회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요리 교실은 이제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는 로맹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제 수업에 참석합니다. 아버지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았죠.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쑥 크로와상을 완벽하게 구워냈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졌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지난달에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어요. 시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께서 프랑스를 방문하신 손녀와 함께 제 교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만든 쑥 크로와상을 드시고는 우리 쑥이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제 수업에는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식재료의 문화사라고 이름 붙인 이 시간에는 각 나라의 식재료가 가진 역사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 문화의 정수라는 걸 나누고 싶었거든요. 프랑스 요리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명 요리 학교에서 아시아의 식용 허브에 대한 특강을 요청받았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식재료와 요리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 요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학생의 질문이었어요. 한국의 쑥과 프랑스의 타임은 비슷한 향이 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쓰이나요? 그 순간 저는 시장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허브라도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학생은 이제 제 요리 교실의 열성적인 수강생이 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들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의 시장 상인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요리사들과 함께해요. 그들에게 한국의 시장과 포장마차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가 아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봄나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쑥 말고도 달래, 냉이, 취나물. 그녀가 들려주셨던 나물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번 방문에서는 어떤 새로운 식재료들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 요리에 어떤 영감을 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인도 지역의 언어가 한국말과 흡사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인도 사람이 말하는 영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ppa.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Amma. 아빠, 엄마, 나. 인도 안에 또 다른 한국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지역도 수천 년 전부터 한국말을 써왔던 걸까요? 이 진실을 말해주고자 한 인도 언어학자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의 타밀나두 출신으로 현재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라비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막 끝내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점점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일단 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원부터 끊었어요. 그런데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아이는 나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수록 인도의 타밀어랑 너무 비슷해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처음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에 묘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인도의 북적거리는 거리와 다채로운 색채, 향신료의 향기로 가득한 공기와는 달리 한국의 도시는 정돈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죠. 인도에서는 소와 염소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서울의 번화가에서는 그런 광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환경과 음식들이 맞지 않는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큼은 적응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한국어의 몇몇 단어들이 제가 사용하던 타밀어와 너무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친숙하고 재미있었고 따로 외우지 않아도 내가 아는 단어에서 몇 개만 변형해서 외우면 되니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타밀어와 한국어의 비슷한 단어들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제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었고 한국어 선생님도 제가 빨리 습득하는 속도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다른 언어도 이렇게 쉽게 배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놀라 그건 아니라고 특히 한국어와 타밀어와의 유사성이 있어 예상보다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의아해하시며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와 한국어와의 유사성이 있다는 게 믿기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단어가 같은지 세기 힘들 정도라고 어떤 게 똑같은지 가르쳐 드렸어요.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는 타밀어에서도 거의 똑같이 발음되고 메뚜기라는 단어도 타밀어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했죠. 이런 유사성은 단순히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를 들어 엉덩이를 타밀어에서는 궁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너무 깜짝 놀라시며 이는 한국의 경상도 방언과 매우 유사한 것 같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어쩌면 우연이겠지 싶었다고 하였죠. 하지만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하나 둘씩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이 문화에서도 유사성을 발견됐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이 타밀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름과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언어학 관련과라는 걸 알았던 선생님은 제가 살았던 인도 지역의 언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며 나중에 논문으로 써도 될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며 기억해두고 있었죠.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 학기, 저는 교수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생각을 제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교수님도 흥미롭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제 석사 논문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언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도서관을 오가며 고대 한국어 문헌들을 살펴보고 타밀어와 비교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를 들어 두 언어 모두 고유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순이나 단어의 구성 방식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자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준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제가 한국어의 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준호는 저보다 한국어에 훨씬 능숙했기 때문에 타밀어와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죠. 저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무언가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교류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어요. 특히 인도에서 존경받는 언어학자인 빅남 교수와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졌죠. 빅남 교수는 인도 언어학계의 거장으로 타밀어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였습니다. 그는 델리 대학교에서 4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인도 정부로부터 파드마 슈리상을 받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빅남 교수는 인도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는 타밀어가 그 자체로 완벽한 언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빅남 교수 귀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익숙한 이름의 이메일이 도착했더라고요. 발신인이 빅남이었어요. 저는 순간 이 교수님이 나에게 이메일을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궁금해 내용을 클릭해 보았죠. 이메일의 내용은 이랬어요. 라비님께 최근 귀하가 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 주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타밀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귀하고 독립적인 언어입니다. 이를 다른 언어와 무분별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밀어의 고유성과 위대함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구는 학문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 언어학계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이 연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만약 이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저는 귀하의 학문적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빅남 교수 드림. 이 이메일을 읽고 나서 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황당하면서 더 연구하고 파헤쳐보고 싶은 촉매제가 되었죠. 제가 연구실 동료인 이준호 연구원에게 빅남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콧방귀를 끼며 웃음을 터뜨렸죠. 야, 라비, 그 빅남이란 양반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거 아냐? 원래 뭔가 숨기려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반응한다고. 넌 오히려 더 파고들어야 해. 준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흥미롭게 여기는 듯 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연구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막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린 게 아닐까?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해왔어. 내 연구가 그들의 기존 이론이나 믿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용기가 솟아났어요. 준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라비, 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나가. 내가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준호의 말에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빅남 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빅남 교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내가 연구하는 것들은 내 자유이며 당신이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메일을 보낼 때 너무 떨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 질끈 감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준호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고 정말 흥미롭다며 함께 제대로 연구해보자고 하였죠. 사실 한국에서 한국어와 타밀어의 비교를 하기 위해선 한국어를 정말 제대로 하는 한국인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그렇게 준호와 저는 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과 경주의 고대 유적지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주의 신라 유적지를 방문하여 고대 문화의 흔적을 찾아보았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일부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식들이 있었죠. 특히 불교 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에서 그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류를 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교류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준호는 한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그는 저에게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의 역사와 그 시기의 언어 사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또한 우리는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는 기록들을 찾아냈죠. 특히 신라시대의 해상 무역 루트에 대한 기록들은 인도와의 직접적인 교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어와 타밀어의 연관성이 단순히 현대의 현상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어와 타밀어에서 사용되는 문법 구조의 유사성에 주목했어요.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 성분의 역할을 나타내는 등의 특징이 있었죠. 더불어 우리는 양언어의 기본적인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도 발견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같은 가족 관련 단어나 메뚜기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이 양언어에서 비슷하게 발음된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또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를 들어 눈을 타밀어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어와 유사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의 유사성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풀이라는 단어는 타밀어에서도 똑같이 풀로 발음됩니다. 또한 아프다를 타밀어로는 아파라고 표현하는 등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런 발견들은 우리의 연구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언어학 포럼이 개최 예정이었고 저는 준호를 통해 참석자들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명단에 빅남 교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떤 협박을 할지, 이 업계에서 인지도가 낮은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야, 라비, 쫄지 마.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어. 왜 남이 하는 연구에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냐고. 우리가 학문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준호의 말에 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그의 지지를 받으니 용기가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서울의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빅남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다른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인도인들은 거의 없었기에 그가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본 표정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모른 척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알아본 눈치라 오히려 그냥 먼저 다가가기로 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빅남 교수에게 걸어갔죠. 안녕하세요, 빅남 교수님. 저는 라비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표정은 내가 바로 그 이메일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죠. 그렇게 어색한 악수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빅남 교수는 그날 포럼에서 발표 예정이었고 그가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의 발표 주제가 언어 연구의 윤리와 책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을 시작했죠. 최근 들어 한국어와 타밀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이미 이전에도 밝혀져 있던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각색해쓰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가 말하는 건 분명 제 얘기였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런 행위는 학문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행 연구를 존중하고 새로운 발견에 집중해야 합니다. 빅남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향한 화살 같았어요. 논문이 나오기도 전에 저를 표절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이 연구는 저뿐만 아니라 준호도 함께하고 있는 연구로 여태까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진정해, 라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중요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연구는 우리 것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이 끌어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이때 준호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라비, 너 정말 잘 참았어. 자랑스럽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여기서 빅남 교수에게 반응을 해봤자 그게 우리라는 걸 알게 할 뿐이야. 결국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어.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야.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속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어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화나는 마음을 삭히며 포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발표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조용히 빅남 교수에게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몇 시간의 발표 끝에 포럼이 끝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빅남 교수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는 다른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빅남 교수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선을 다했어요. 빅남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저는 아까 하고 싶은 말들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오늘 발표에서 언급하신 연구. 그건 제 연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기존 연구를 표절하거나 각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은 새로운 것이며 깊이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는 제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자 약간 당황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발견한 유사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언어의 문법 구조, 어순,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들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이는 역사적 교류의 결과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자들도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더불어 저희는 고고학적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 일부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 문화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죠. 빅남 교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저는 타밀어의 위대함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과 타밀어가 얼마나 옛날부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건 인도에게 득이 되면 됐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건 타밀어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빅남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열정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제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그날 제 연구가 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품게 되었어요. 빅남 교수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다른 학자들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라비, 내가 해냈어. 그 이후로 저는 연구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고 준호의 도움으로 한국의 고대 문헌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 있었던 고대의 교류, 그리고 두 언어 사이의 유사성은 점점 더 명확해졌죠. 제 연구는 학계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논문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과 인도의 언어적, 문화적 교류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학회에 모였고 저와 준호는 준비한 자료들을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학회장 밖에서 빅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죠. 빅남 교수는 제게 결국 그를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연구 생활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연구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다리는 단순히 언어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한편 제 연구가 진전을 보이면서 한국의 여러 학자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제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교류를 재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는 저에게 한국과 인도 사이의 오랜 인연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나라가 더 오래전부터 교류해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역사적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서기 42년에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라는 공주가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혼인했다고 전해집니다. 허황옥은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는 인도의 아요디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고고학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주의 신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 일부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에서 그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죠.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류를 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교류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는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의 해상 무역 루트에 대한 기록들은 인도와의 직접적인 교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육로를 통해 동서양을 연결했다면 해상 루트를 통해서도 비슷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교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은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제언어학적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단순한 현대적 교류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와 준호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한국의 여러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빅남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저는 드디어 박사 학위를 준비하며 한국과 인도 사이의 고대 교류에 대한 논문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결과는 언어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고대 교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의미를 넘어서 현대의 한국과 인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서로의 문화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정이 끝난 지금 저는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교류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의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과 인도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책을 써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오랜 인연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계획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연구가 두 나라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타밀어와 한국어의 공통 단어를 찾는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